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총수요 부진에 따른 그릇이 깨지는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제학에서, 이거는 좀 거시경제학 쪽인데, 총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의 수요인 거거든요. 왜 자꾸 미국이 가장 무역적으로 강대국이고 최강 대국이 되냐면은 결국 총수요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총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 부분이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크게 정부 지출, 그다음 투자 지출, 그다음 내수로 불리는 이제 소비가 있죠. 물론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 한국은 이제 IMF 이후에 굉장히 인위적으로 총 수요를 늘려왔으면 대출이었던 거고요. 이제 처음에 김대중 정권 때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돌려막기를 했죠. 그건 이제 소비, 내수 소비를 통해서 진작을 시키려는 거. 그게 이제 카드 사태로 해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돈들을 이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에 넣는 새로운 경제 팽창 방법 고안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됐던 이유는 인구가,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구조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586 세대가 경제 활동을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졌기 때문에 이런 대출 구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 가계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이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이라는 거는 명목 플러스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오르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 그리고 이제 인구가 붕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한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엄청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잃어버린 30년, 뭐 5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부정적인 효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을 끌어왔던 이 인구 보너스와 대출이 반대로 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되는데요. 어느 시점을 넘어서 임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대출에서 나가는 이자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더 대출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대출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자를 갚기 위한, 그냥 돌려막기를 유지하기 위한 대출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대출의 증가가 최상급지 아파트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의 대출을 그냥 리파이낸싱 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민간 대출이 아니고 이제 정부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부동산을 부양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영원히 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대출이 증가할수록 시중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공기업 통해서 이렇게 동원하는 연결회계 이런 사기 같은 것도 영원히, 그건 근데 그나마 정부의 힘이 작용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해서 대출의 부정적 효과가 계속 몰아치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붕괴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대학가 지금 어디를 가셔도 이게 무슨 AI나 로봇으로 극복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AI는 생산성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의 산업이나 자국의 어떤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질적인 이 총수요 부진 때문에, 아니 AI나 로봇이 있다고 소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무슨 AI가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AI는 잘 사는 국가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최수혜국은 미국이 될 거고요. 한국은 오히려 AI한테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오히려 거의 경제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 보시면은 대충 보이죠. 100억씩 지금 뭐 100억이 아니라 100조씩 지금 뭐 AI 뭐 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엔 나스닥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겁니다. 뭐 칩부터 그걸 구축하는 클라우드부터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것까지.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죠.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꿀을 빨아왔던 이런 자유무역, 전 세계가 다 하나로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유무역이 아니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들만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이 하는 짓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크게 남의 밥그릇을 깨는 걸로 가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아마 한국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하는 행태가 항상 이래요.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이국종 교수님이 뭐 최근에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했고 이게 언론에도 대략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 문장은 빼고 했더라고요. 탈조선하라는 말은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글러먹었고 5,000년 동안 윗대가리들이 총대를 맨 적도 없고 아랫사람들 갈아먹을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 말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랫사람들 밥그릇 깨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떠넘기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어떤 게임을 한다고 어떤 학생이 어떤 젊은 선생님을 때렸다는 게 기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약간 우영우랑 아니면은 그런 정상적인 사람의 경계에 있는 좀 그렇다는 말이 있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이 맞은 교사분 말고도 어떤 젊은 남자분께서 특수학급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래서 너무 과로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신규 교원들을 채용을 한 다음에 앞으로 한국은 이제 지금 기형아 출산율이 거의 25% 30% 수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으로 좀 아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폐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돌보는 일을 신임 젊은 교사 남녀 불문하고 다 떠넘길 거 저는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하거든요. 진짜 본인이 뭐 이런 거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 특수학교 교사라고 해도 이런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제 거 방송을 듣는 젊은 교사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일을 계속 떠맡한다는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앞으로 교육 쪽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은 586들을 위시한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최우선 사회적 자원이 배분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미래 세대가 없으니까 교육 예산은 계속 줄어들 거고 신규 교원 채용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나마 채용된 분들은 이런 우영우 같은 애들이 돌보고 얘네한테 맞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도 변호사 뽑으라는 시위가 있었어요. 변협에서. 지금은 너무 한국에 변호사가 적어서 이걸 늘린 거잖아요. 로스쿨로 늘렸는데 이제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뭐 변신 낭인도 로스쿨에서 졸업을 해도 이제 바로 변신에 통과 못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제 졸업을 해도 취업을 과거처럼 쉽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졸자도 구인 배수가 0.3, 0.2라는 거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낮다는 건데 이제 아무리 그게 전문직인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해자가 있는 거지. 그냥 국가 자체가 다 나락으로 가는데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젊은 애들이 변호사가 되는 문을 좁혀서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총수의 감축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가 되는 거고요. 뭔가 시장 내에서의 자정작용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애들이 변호사를 적게 뽑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전문직 있죠. 회계사들도 이제 빅4라고 해서 회계법인이 총 큰 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엔 감사 수요가 항상 있으니까 거의 뭐 90% 이상은 회계법인 다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공공기관도 가고 가끔 로컬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언제 한번 이런 금융위 앞에다가 트럭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빅4에서 얘네들을 다 채용을 해주는 대신에 회사 인건비를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회계사들 이렇게 1000명씩 뽑은 이유가 자본주의의 파수꾼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자본주의의 파수꾼을 뽑아놓고 급여 총량제 같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한다는 게 좀 되게 웃기지 않나요? 예,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너희가 희생을 하라는 거죠. 물론 이게 신규 회계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몇 년차 주니어들도 연봉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다 따박따박 많이 받아놓고 이제 와서 젊은 사람들한테만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봐도 이국종 교수님이 한 말이 딱 맞죠. 윗대가리들은 책임을 안 지고 아랫사람만 갈려왔다. 그러니까 늙은 새끼들은 책임을 안 지고 젊은 사람들만 갈려왔다고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의사들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의사들이 좀 어그로를 많이 끌어왔죠. 돈 얼마 벌면서 막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걸로 좀 헛짓거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피해보는 거는 젊은 의사들인 겁니다. 나이 많은 의사들은 크게 타격이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젊은 사람들 밖에서 지금 깨니까 여기 분노가 돼.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국민과 의사의 갈등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젊은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였는데 나중에 그걸 보상해주는 그 보상 시스템 자체가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히 세대 간 갈등. 지금 뭐 젊은 의사들 다 뭐 딴 데 갔죠. 딴 데 가서 그래서 뭐 국민 모두가 지금 행복해졌나요? 예, 거기 딴 데 가는 의사들도 뭐 불행했는지 행복했는지 그건 반반이라고 치자면 국민 전체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누가 좋아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시켜서 나이 먹은 애들만 그나마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꾸 이 한국이라는 도미노의 가장 끝에는 부동산이 이게 안전하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 밥그릇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뭐 깨봤자 이게 한국이 앞으로 깨져야 할 수많은 밥그릇은 결국에는 지금 밥그릇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586들도 밥그릇이 저는 깨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과 의료보험, 국민공업 이런 게 다 붕괴. 구조적으로 재벌들이 달러화를 못 벌어 오는데 사실 뭐 부동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도미노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몇 번째 도미노에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선계라서 남이 먼저 죽으면은 자기가 만족하는 되게 특이한 족속들입니다. 남이 뒤지면 본인도 죽어요. 그게 경제 도미노거든요. 도미노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나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사람들의 답은 교수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탈조선이 답입니다. 뭐 물론 무조건 몸이 가라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탈조선이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자산은 무조건 해외 자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이런 조선계 마인드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면은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뭐 민주당이 나쁘니 국민의힘이 나쁘니 뭐 이런 게, 한국은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피를 빠는 구조다. 그거를 빨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본인만의 밥벌이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겠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되는 사람이 저는 현재 25년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길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예, 미래를 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기성세대가 살아온 한국과 젊은 세대가 살아온 한국은 완전 다른 필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성세대 말을 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세 개의 타조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 개가 다 안 되더라도 이 중에 한 개, 최소 두 개라도 달성하는 사람들이 저는 미래에는 훨씬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거라고 봐요. 네, 이상입니다.